조리스카를 미스망스 저 아래 제2장. 뒤르탈은 거의 2년 전부터 문단 출입을 끊고 있었다. 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에 난 잡담성 기사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의 추억담과 회고록들에서도 그 세계를 지성의 교구인 양, 가장 영적인 엘리트들인 양 표현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문단은 정신이 불꽃 막대 모양으로 바짝바짝 타오르고 가장 자극적이고 재치 있는 응답들이 오가는 것이었다. 뒤르탈은 그처럼 항상 똑같은 말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를 잘 납득할 수 없었다. 경험적으로 볼 때 현재 모인들은 욕심 많은 부르주아 집단과 혐오스럽고 쌍스러운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대중에게 애지중지 사랑받는 사람들, 따라서 도덕적으로는 결함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고상한 사업을 흉내냈고 연회의 저녁 식사를 즐겼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파티를 열곤 했고 오직 저작권이나 판권에 대해서만 말했고 연극 작품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돈 있는 티를 내곤 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구렁텅이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노닥거리는 건달들이거나 맥주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증오하면서 자신들의 작품들을 소리쳐 외쳐댔고 자신들의 재능을 떠벌렸으며 맥주홀의 의자에서 뒹굴었고 코가 비뚤어지게 맥주를 마시며 불만을 토해내곤 했다. 그 외에 다른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카바레와 살롱처럼 혼잡하지 않고 배신과 사기의 흑심을 품지 않은 채 몇몇 예술가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여자들을 피해서 오로지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 유난히 드물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문단에는 정신적 규격주의도 없었고 놀랄만한 안목도 없었고 생동감 있고 신비스러운 정신적 경향도 없었다. 그곳에서는 증권거래소 근처에 상티에 가나 소르본 대학 근처에 퀴자스 가에서처럼 통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었다. 먹잇감을 잘게 조각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마우지들과는 우정을 나눌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뒤르탈은 사기꾼이 되거나 사기 당한 자가 될 것을 강요하는 그 관계들을 끊어버렸다. 그러고 나자 솔직히 말해서 그와 그의 동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에 그가 자연주의의 결함들을 받아들이던 때, 즉 자연주의의 틀에 박힌 이야기들, 문도 창문도 없는 캄캄한 소설들을 인정하던 때에는
그들의 미학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자네와 다른 리얼리스트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치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걸세. 대제르미는 이렇게 주장하곤 했다. 자네는 자네가 살고 있는 시대를 증오하고 있지만 그들은 찬양하고 있지. 모두가 그 탓일세. 언제고 자네는 이렇게 미국화된 예술의 영역을 떠나 먼 곳에서 보다 더 탁 트이고 평범하지 않는 영역을 찾아 할 운명이었어. 자네가 쓴 모든 책들 속에서 자네는 언제나 세기 말을 격렬하게 비난했지. 하지만 글쎄,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데 결국 실증 내기 마련이야. 자네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시대에 자리를 잡아야 했어.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들을 찾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자네가 여러 달 동안 겪었던 정신적 혼란과 질들에 열광했을 때 갑자기 자네가 되찾은 정신적 건강은 그로써 아주 쉽게 설명된다네. 사실이었다. 대제르미는 올바로 보았던 것이다. 무시무시하면서도 감미로운 중세 말에 푹 빠져있을 때 뒤르탈은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유유히 주변을 경멸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문단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꾸려나갔고 요컨대 정신적으로 스스로 격리시켜 티포즈 성의 푸른 수염 곁에서 그 기이한 인물과 거의 연애하듯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생활했다. 그의 마음속에 소설 대신 역사가 자리를 잡았다. 여러 개의 장으로 묶이고 조잡하게 포장된 구성, 필연적으로 진부하고 관습적인 구성으로 소설은 그에게 상처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역사는 부득이한 해결책에 불과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학문의 현실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건들이란 사고와 문체의 도약대일 뿐이야. 모든 사건들이 명분상의 필요나 작가의 기질에 따라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니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사건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로 말하자면 더욱더 한심하잖아. 확고부동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 수정 가능하니까 말이야. 의심스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입증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발견된 자료들에 의해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지. 하지만 그 자료들 역시 첫 번째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또다시 새로운 발견에 의해 바뀌게 될 운명이야. 현재 역사는 시골 귀족들의 문학적 갈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 뿐이야. 그들은 먼지 낀 공문서들을 고집스럽게 파헤치면서 한림원이 명예의 메달과 대상들을 수여하는 그 지저분한 사파 소설들을 침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지. 따라서 뒤르탈에게 있어 역사는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거짓말,
속임수 중에서 가장 유치한 속임수였다. 그의 생각에 고대의 클레이오는 지느러미가 달린 총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어린아이용 모자를 쓴 스핑크스의 얼굴로만 표현될 수 있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이란 불가능한 거야. 뒤르탈은 중얼거렸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에피소드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혁명의 숨겨진 비화들이나 파리코 민의 말뚝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중세의 사건들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시각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에 비추어 다른 시대의 인간들을 상상하고 그 인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체화시키고,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의 헐어 보이는 옷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솜씨 좋게 선별한 세부적인 상황들로 전체적으로 거짓된 모습들을 꾸며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요컨대 미슐레가 썼던 방법이지. 비록 폭발적인 감정과 광적인 국수주의로 인해 그가 세운 가설들의 가능성이 흐려지고 추측의 신빙성이 약화되자 흥분한 그가 별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멈춰서고 스스로가 부풀려서 대단한 것이라고 선포한 일화들 속에서 서서히 헛소리를 하고 그다지 중요치 않는 부분들 속을 헤매고 다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슐레는 여러 세기를 한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일련의 전설과 설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신경질적이고 말이 많고 뻔뻔스럽고 사사롭긴 하지만 그의 프랑스사는 몇몇 대목들에서 거친 바닷바람이 일곤 했다. 그 책의 등장인물들은 동료 역사가들이 그들을 묻어두었던 캐캐 묵은 일화집들 속 주변부에서 빠져나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가장 사사롭고 가장 예술가적이었기 때문에 미슐레가 진실과 가장 거리가 먼 역사가였다는 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잡다한 사건들을 코르크 메모판에 핀으로 꽂아 놓는데 만족하고 있었다. 텐의 예를 따라 그들은 필기된 것들을 지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어붙이기도 했는데, 물론 그들이 간직한 것은 오직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들 뿐이었다. 그들은 상상과 열정을 모두 금지했고 아무것도 꾸며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음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료 선택을 통해 역사를 조작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책에는 얼마나 단순했던가. 어떤 사건이 프랑스의 몇몇 지역에서 발생했음이 발견되면 즉각 그 해의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나라 전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들은 결론 내리곤 했다. 그들은 용감한 무작자였던 미슐레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미슐레 같은 넓은 완목도 전망도 없었다. 그들은 역사를 파는 시시한 잡화상들, 뜨내기 장사치들, 총평가들이었다. 그들은 꼼꼼하게 분석할 줄은 알지만 앞정으로 찍어 놓은 듯
색을 칠하는 점묘파 화가들이나 잘게 다진 말로 멋진 시를 써내는 데카당파 시인들처럼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게다가 전기 작가들은 더 문제야. 듀르탈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 전기 작가들은 털을 뽑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테오도라가 정숙한 여인이었고 얀 스테인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썼지. 어떤 사람은 비용의 벼룩을 잡았고 미녀시에 나오는 똥보 여인 마르고가 실제 여자가 아니라 캐바레의 광고판 그림임을 입증하려 애썼어. 조금 더 했으면 이들은 시인이란 얌전 빼는 금욕적인 사람, 분별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묘사했을 거야. 광풍에 요동치는 삶을 살았던 작가나 화가들의 전기를 쓰면서 이들 역사가들은 자기 자신이 타락할까 두려워했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들은 그 작가나 화가들이 자신들처럼 부르주아이기를 바랐는지도 몰라. 하여간에 그들이 자세히 조사하고 변형시키고 선별한 유명한 작품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 오늘날 전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복권파의 듀르탈은 짜증이 났다. 또한 그는 젤들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들 예절에 굶주린 사람들, 명예에 광분하는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역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푸른 수염을 다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푸른 수염에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미적지근한 언어의 욕조 속에 담가서 물렁하게 만들지 않고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그를 대중의 입맛에 맞는 범인으로 만들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도약을 위한 자료로 질드레의 상속인들이 왕에게 보인 진정서 사본, 파리에 몇 가지 사본들이 남아있는 낭트의 형사소송에 관해 그가 적어놓았던 노트들, 발레드 비리빌이 쓴 샤를 7세 이야기 발췌본, 마지막으로 아르망 게로의 작품 해제와 보사르 신부의 전기를 가지고 있었다. 15세기에 가장 예술가답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인물이었던 그 악마 같은 자의 무시무시한 형상을 뻔히 파는 데는 그것들로 충분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가 쓰려고 하는 책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대제르미가 바로 그였다. 그가 대제르미를 알게 된 것은 가장 기묘한 인물들이 모이는 샹트르부의 집에서였다. 샹트르부는 모든 사교계 인물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가톨릭 역사학자였다. 그리고 정말 겨울에는 한 주에 한 번 가장 기괴한 사람들 무리가 반회 가에 있는 그의 살롱에 모여들곤 했다. 신부복을 입은 현학자들, 싸구려 술집의 시인들, 신문 기자들, 여자 배우들, 나운도르프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수상쩍은 지식 판매인들이 그들이었다. 그 집은 요컨대 성직자 세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직자들은 마치 우범진의
성직자들은 마치 우범지대에나 가는 듯이 그곳에 들리곤 했다. 거기서 그들은 괴상망측하면서 동시에 세련된 방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샹트루브는 다정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열정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다. 때때로 검은색 안경을 넘어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시선 때문에 심리 분석가들이 다소 불안해하곤 했지만 그는 성직자 같은 친절로 선입견들을 누그러뜨리곤 했다. 그리고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기이한 그의 아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있곤 했고 손님들의 부단한 대화도 장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마찬가지로 얌전한 척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 무표정하고 거의 거만한 태도로 가장 기괴한 역설들까지도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어주었으며 멍한 표정과 초점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다. 최근 개종한 라루세이가 그리스도 창가를 소리 높이 읊어대던 어느 날에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듀르탈은 샹트루브의 살롱과 서재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단정치 못한 환속 수도사들 그리고 시인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대세르미의 용모와 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활하거나 자극적인 모습들 속에 그는 매우 고상하지만 경계하는 듯하고 고집 센 사람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매우 창백한 모습을 그는 탐색하는 듯한 짧은 코에 붙어있는 눈, 성석처럼 짙은 푸른색의 무뚝뚝한 빛의 눈을 찌푸리곤 했다. 머리는 금발이었고 뺨 쪽은 면도를 했고 턱 밑으로는 뾰족하게 기른 수염은 코르크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 몸속에는 병약한 노르웨이인의 피와 까다로운 영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런던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중충한 색깔의 허리 부분이 꼭 끼며 매우 높이 올라와 넥타이와 깃을 거의 가리는 체크 무늬 양복이 몸에 꽉 끼는 듯 했다. 자신의 용모에 무척 신경을 쓰는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장갑을 벗고 그것을 둘둘 말아 소리 나지 않게 툭툭 치곤 했다. 그러고 나서는 자리에 앉아 바쿠스의 지팡이처럼 긴 다리를 꼬고 한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몸통에 붙은 왼쪽 주머니에서 담뱃종이와 담뱃가루가 들어있는 평평하고 앞형 무늬가 박힌 1번째 담배 쌈지를 꺼내곤 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처신했고 경계심이 가득했으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경을 팽팽하게 긴장시킨 채 냉정했다. 오만하고 또한 거북스러운 태도는 음울하고 갑자기 끊어지는 웃음과 어울렸다. 그는 언뜻 보기에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악담과 경멸에 찬 침묵, 엄격하거나
빈정거리는 듯한 미소로 인해 당연히 그러한 반감이 일어났다. 그는 샹투르그의 집에서 존경받고 있었고 특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단 그를 알게 되면 그 어림자 같은 모습 속에 실제로는 호의가 담겨 있음을 그다지 넘쳐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희생이 가능한 우정, 예컨대 신뢰할 만한 우정이 은밀히 타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자일까? 아니면 단지 먹고 살만할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성이 많은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는 파리 의과대학 박사였다. 듀르탈은 우연히 그의 학위증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학에 대해 무척이나 경멸적으로 이야기하곤 했고 효과 없는 치료약에 대한 혐오 때문에 유사요법에 몰두한 적이 있지만 볼로냐 의학 때문에 유사요법을 버렸고 지금은 볼로냐 의학을 욕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때때로 듀르탈은 대제르미가 문학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제르미는 문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만큼이나 확실하게 문학을 평가하고 있었고 문학에서의 가장 복잡한 트릭들을 아는 전문가의 능숙함으로 가장 난해한 문체를 분석해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혹시 작품들을 숨겨놓고 있는 건 아니냐고 듀르탈이 웃음을 띤 채 비난을 가하자 그는 다소 우울한 태도로 대답했다. 나는 영혼에 저속한 본능인 표절 본능을 일찌감치 없애버렸다네. 플로베르를 갉아내어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해도 그들만큼은 플로베르를 공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나는 신비로운 약재들을 극히 소량으로 나누어 놓기를 더 좋아했다네. 꼭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가치 없는 일은 아니거든. 듀르탈을 놀라게 한 것은 예컨대 그의 박식함이었다.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오래된 책들, 가장 오래된 관습들, 가장 최신의 발견들을 꿰고 있었다. 파리시의 비범한 낙원자들과 어울린 덕분에 그는 잡다하고 적대적이기도 한 여러 학문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단정하고 냉정해 보이는 그였지만 그는 만날 때마다 언제나 천문학자들, 유태교 심리학자들, 악령 연구가들, 연금술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발명가들과 함께 있었다. 예술가들의 안이한 교제와 진실성 없는 친절에 실증이 나 있던 듀르탈은 그 인물의 절제된 태도, 엄격하고 쉽게 이완되지 않는 태도에 끌렸다. 그동안 감내해왔던 그 많은 거칠애뿐인 우정에 비추어 볼 때 듀르탈이 대제레미에게 끌렸음은 당연했다. 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건 기괴한 취향과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대제레미가 요컨대 말수가 적고 차분하며 과장이라곤 없는 듀르탈에게 애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대제레미는 때때로 보다 덜 가급하고 때때로 보다 덜 답답하고 덜 과열된 분위기에 젖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들의 천재적 재능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발견과 자신들의 학문에만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언쟁을 벌이는 미치 광희들과는 그가 좋아했던 문학 토론이 전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마침내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된 듀르탈과 마찬가지로 대제르미는 자신이 경멸해왔던 의사들로부터도 자신이 어울려왔던 그 모든 전문가들로부터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요컨대 그들의 만남은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두 존재의 만남이었다. 처음 그들의 관계는 제한적이었고 오랫동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는 긴밀해지고 견고해졌으며 특히 듀르탈에게 유익했다. 사실 듀르탈의 가족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젊은 시절 친구들은 결혼했거나 사라졌다. 문단을 떠난 그 이후 그는 완전히 고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제르미는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고립 속에 경직되었던 듀르탈의 존재의 매듭을 풀어주었다. 대제르미는 듀르탈의 풍부한 감각들을 되살려주었고 우정을 통해 그를 환골탈퇴시켰으며 듀르탈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친구들 중 한 사람을 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친구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던 대제르미는 마침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자네에게 그를 소개해야겠군. 그는 내가 빌려주었던 자네의 책을 좋아하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네. 자네는 내가 별난 사람들이나 모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 좋아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카렉스가 아주 특별한 사람임을 자네도 알게 될 거야. 그는 영리하면서도 위선적이지 않은 가톨릭 신자고 질투나 증오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친구지.